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AT&T 휴대폰 서비스가 미 전역과 캐나다에서 오늘 새벽부터 전혀 안 되거나 불안정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애틀란타를 포함한 지역에서 전화, 텍스트, 인터넷 서비스가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911도 불통입니다. 버라이존과 T모빌 등 다른 회사에도 전화가 안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자사 네트워크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재와 화상 위험으로 도시바 노트북 어답터 1,550만 개가 리콜됩니다. 이미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동 배아는 사람이고 어린이다라는 엘라바마 대법원의 판결로 병원과 개인,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식의학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엘라바마 대학병원은 체외 인공수정 의료 과정을 일단 중단했는데 사고로 냉동 배아를 잘못 다루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키 헤일리 후보는 배아는 어린이라고 발언한 뒤 한 발 물러나긴 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정신적으로 재선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퀴니피악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부적합하다는 사람은 64%, 트럼프가 부적합하다는 사람은 51%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 사기 벌금 3억 5,500만 달러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제임스 바이든이 바이든 탄핵을 추진하는 공화당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그는 서커스 쇼에 텐트를 접고 바이든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칩을 제조하는 엔비디아가 기록적인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장외 거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주식값은 현재 어제보다 약 14%에서 15% 상승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덕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잃어버린 10년을 흔들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의문사한 알렉세이 나발리 어머니가 시신이 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클렘린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헐리우드 카우보이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푸틴을 미친 S라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는 AT&T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모든 뉴스를 휴대폰으로 점검을 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에 와서 이제 뉴스를 시작할 때 텔레비전을 보면서 AT&T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새벽 1시부터 전혀 되지 않았고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4시부터인 거죠. 지금도 좀 전에 확인을 했더니 AT&T는 4분의 3은 복원이 됐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 전화만 불통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도 안 되고 심지어 911도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 거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호노룰루도 마찬가지고요. 달라스, 휴스턴,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템파 주로 이제 동부와 남부가 많은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처럼 서부 지역도 인구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 오늘 휴대폰으로서 많은 서비스 텍스트도 안 됐고요. 전화 물론이고 서비스 안 된다는 신호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또 유선 서비스가 있어야지 된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을 하려고 해도 전화기가 안 되니까 전화기로는 할 수가 없고요. 가족 플랜 같은 경우는 또 AT&T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가족 플랜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참 난감한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도 대비를 해야지 되겠구나. 캘리포니아주처럼 언제나 예를 들어 지진의 위협이 있는 곳, 지진 위협 때문에 유선 라인이 있어야지 된다 했는데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유선 쓰지 않는데 하고 끊어버리신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AT&T가 안 됐는가? 또 AT&T뿐만이 아니라 버라이존이나 T모빌도 전화가 안 된다는 신고를 많이 받았는데 버라이존이나 T모빌은 아마 이쪽은 문제가 없었는데 상대방 전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크리켓 뭐 와이어리스라든가 US 셀룰라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뭐 컨슈머 셀룰라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아직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휴대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AT&T가 가장 비싼 그런 서비스 요금을 받는 회사에 속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애틀란타 지역의 경우는 그 버라이존 그 손님들도 이번 주 들어서 두 번째나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 있다고 하고 하니까 어떤 타워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원인은 추정해 보고 있고요. 현재로는 아무튼 4분의 3 정도가 복원됐다고 하고 내 전화만 고장 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일에 어떠한 뭐 범죄가 개입됐다든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안심은 하시면서 일단 전화가 되면 다행인 거고 안 돼도 아마 복구를 서두른다고 하니까 오늘 오전이 지나가기 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화 뭐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제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오늘 이제 거기에 레이티스트 실제적인 일들이 얹혀지는 겁니다. 엘라바마주 대법원이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 로앤웨이드 낙태에 대해서 주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판결을 내리니까 엘라바마주도 지금 거의 모든 그 낙태를 금지한 법적으로 금지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엘라바마주의 대법원은 냉동한 배아도 사람이거나 어린이다, 차일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을 하기까지는 뭐 고소가 있었으니까 판결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일단 오늘 레이티스트 뉴스부터 보면은 엘라바마 대학교가 이 불임 부부들은 체외 수정, 체외 인공 수정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배아의 경우에 모든 배아를 다 쓰지는 않잖아요. 다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 사람으로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나 잘못 다뤘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생식 분야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낙태, 뭐 정치적인 대선과도 연관이 되고요. 당장 엘라바마 대학교가 체외 수정 의료를 중단을 했습니다. 뭐 난자 채취는 하는데 이게 이제 난자가 자궁에 이식되기 전에 정자와 수정되는 체외 수정 단계는 일단은 중단한다. 왜냐하면 뭐 잘못했을 때 뭔가가 실수로 잘못 다뤄서도 그렇고 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배아가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정이 잘못돼서 임산부가 유산이 되면 그럼 이게 또 의사 책임인가? 의사가 잘못돼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냉동실이 작동을 잘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의료 과실이고 어떠한 이제 그 뭔가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던가 그랬는데 이건 완전히 배아가 냉동 배아가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린이라고 하니까 의사가 거기에 완전히 면허를 걸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일단은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냉동 배아가 어린인데 그 어린이를 보관하는 돈을 지불할 수 없다던가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는다던가 하면 의사는 병원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아이라는데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을 방치하면 미국에서 어린이를 방치한 법이 처벌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일단 엘라바마 대학병원은 이 같은 것을 체외 수정을 중단을 했고요. 이 불임 치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역할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낙태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에 비해서 아주 작은 가장 작은 배아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그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주의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가? 이게 2020년도에 한 커플이 고소를 했답니다. 그 불임 그 클리닉이 배아를 파손했다 해서 이게 그런데 의료팀의 과실도 아니고요. 한 환자가 배아가 보관된 장소를 이제 뭐 좀 배회하다가 서성이다가 뭐 그 배아를 만지고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수로 떨어뜨렸답니다. 그 결과 이 커플의 배아가 파괴됐죠. 그래서 이 부부가 엘라바마주의 미성년자가 이게 법을 위반해서 사망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이 생식의학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곳과 아동의료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하급법원은 배아는 사람이나 어린이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항소를 한 거죠. 해서 결국은 엘라바마 대법원이 어린이다.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 그 어린이가 어디에 있었던 뭐 병원, 클리닉에 있었던 뭐 냉동 보관돼 있건 엄마 배 안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지점은 플레이스는 상관이 없이 배아는 어린이다. 냉동 배아도 어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장이 그 팀 파커라는 대법원장이 원래도 판결문을 쓸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신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이 대로 진로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전제를 다 깔고 나서 태어나기 전이라도 그 모든 그 배아는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는 그 생명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불임 환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체외 수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혼란스럽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의료진이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이거 다 뭐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지는 거네. 어린이의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은 지금 엘라바마 대학병원도 당장 그 병원이 우리가 어떻게 이 배아를 의료용 목적으로 의료용 그 목표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보관을 어떻게 해야지 되지? 뭐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니까 일단 스탑을 했다는 겁니다. 배아에게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하면 그러면 이제 불임 가족에게는 너무나 재앙적인 결과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낙태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연방 대법원에 이게 2022년도 낙태 금지 쪽으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엘라바마주처럼 보수적인 주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 성향의 곳은 더 낙태에 대해서 막 관대해서 다른 주에서 낙태가 불가능하면 저희 주로 오세요. 저희가 비용까지 댈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불필요하다 할 정도의 입장이고 보수적인 주는 엘라바마주처럼 거의 모든 뭐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모든 낙태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쪽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될 때 다른 주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다른 주들도 냉동 배아도 어린이라고 사람이라고 인격을 부여를 하는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항상 한쪽에서 뭔가를 하면은 다른 주에서 그 같은 것을 복제하기 때문에 아마 플로리다 주에서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할지 모르겠죠. 백악관은 혼돈스럽다. 뭐 이 정도의 커멘트는 내놨는데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거는 아무튼 애매하긴 해요. 그 시점이 냉동 배아는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2021년도 체외 수정, 인공 수정으로 태어난 아기가 9만 7천 명 정도, 약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전체 태어난 아이의 2% 정도는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 전국에 최소 60만 개의 배아가 보관돼 있습니다. 잘 살피다가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이 배아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니까요. 그래서 뭐 이건 질병통제국이 추산한 것이고
다른 추산에 따르면 뭐 냉동 배아가 최대 한 100만 개 정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전에는 한 22주일, 23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5주일까지도 이 낙태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뭐 6주일만 돼도 안 된다. 그것보다도 더 모든 것을 다 막는 이런 주들도 생겼고 니키 헤일리는 일단은 나는 엘라바마의 그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배아는 내게 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오늘 아침에는 내가 뭐 엘라바마의 그 판결을 완전하게 뭐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 임신 1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인기 있는 버지니아주의 주지사가 임신 15주일 이후의 낙태를 아주 앞세웠다가 공화당이 뭐 참패를 하고 말았잖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것보다 한 주일 더 늘어난 임신 16주일 이후의 낙태는 금지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요. 지금 미국 사람들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가 여론조사한 결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요 48%가 임신 16주일 그 이후의 낙태는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건 주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안을 지지를 한답니다. 그러면 52%는 뭐 반대를 한다던가 다른 의견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27%는 16주일 정도 되면 강하게 반대 지지를 하고 36%는 그런 낙태 금지에 반대를 한다. 16%는 잘 모르겠다. 8%는 낙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물론 이제 20주일 넘어서 하는 낙태도 있지만 대부분의 낙태는 한 12주일 뭐 이 안에 그러나 6주일 정도는 그 임산부가 본인이 임신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낙태의 뭐 반 이상은 낙태약으로 합니다. 아무튼 엘라바마주의 냉동 그 배아도 인간이다라는 이 판결이 뭐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병원에도 그렇고 대선 그 가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국만의 탑뉴스가 아니라 세계의 탑뉴스입니다. 태아의 인격이 있다 하는 판결이니까 탑뉴스 될 만하죠. 뭐 선거철이니까 잠시 뒤에 정치 뉴스 오늘은 좀 브리핑 정도의 강도로 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하면 라디오 서울이지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퀴니피악이라는 그 전국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 뭐 특별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냥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죠.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재선 대통령이 되기에는 나이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신적으로. 바이든이 그런데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64%, 트럼프 51%인데 그럼 이게 참 애매해요. 어제는 어느 것을 강조했냐면 한번 여론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를 막 내니까 어제 오후에 보니까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오후도 아니네요. 오전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4% 앞서간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특별한 경합주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요즘 이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는 것이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같은 여론조사를 하면서 나온 것 꼼꼼하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가 그 4% 포인트 차이나 앞섰다 하는 것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무슨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훨씬 이제 뒤진다. 뭐 훨씬이라는 게 뭐 10% 이상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250일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바뀔 수도 있고 지금 벌써 이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것,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그 상황 같은 것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한국일보 일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은 약 15만 명이요? 이것보다 더 되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 정도의 학자금 대출자의 빚 뭐 12억 달러 정도로 지금 여러 차례 탕감해 왔잖아요. 그때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분께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뭐 예를 들어 10년 이상 계속 갚아왔다던가 아니면 뭐 학자금, 융자금 빚이 얼만큼 아래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이메일로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다 공지를 해줍니다. 물론 그런 이메일의 업데이트 같은 것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1380억 달러 정도 학자금 부채를 이게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딱 막혀서 못하고 나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것으로나.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도 국경에 대해서도 점점 지금도 뭐 새로운 것을 발표를 했던데 더 강하게 하겠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막 역사상 최고의 그 뭐 불법 이민자, 서류 미비자 추방을 할 거야라는 공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뭔가를 이민에 대해서 전보다는 다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11월까지 바뀔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요.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동생인 74세예요. 동생도 사업가인데 제임스 바이든이 연방 그 하원의 뭐 감시위원회, 사법위원회 그 소위원회에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청문회가 형인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시키기 위한 청문회거든요. 거기 나가서 나는 사업하면서 형과 아무런 연관을 한 것이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두 가지를 바이든 탄핵에 앞세워서 내세웠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가짜이거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 데이빗 와이즈라는 특별검사가 발표를 한 거잖아요. 어,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아들이 2015년과 2016년 우크라이나의 브리스마라는 에너지 회사로부터 뇌물로 각각 500만 달러씩 1000만 달러를 받았다 하는 것이 받은 일도 없고 그리고 그 같은 정보 자체가 러시아에서 나왔고 이 같은 주장을 했던 연방 수사국의 전 정보원이 러시아의 정보원들과 고위급 정보원들과 계속 지금도 만나고 있으면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특별검사가 수사한 결과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된 이걸 가지고 바이든 탄핵해야 된다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어제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한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바이든이 뭐 20 몇만 달러가 은행에 왔다 갔다 이거 봐라 이것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서로 무슨 뭐 돈이 필요할 때 이런 때 주고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 25만 달러는 그리고 500만 달러 500만 달러는 있지도 않는 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사람도 그래요. 정보를 줄 때 상식적으로 2015년 2016년이면요. 바이든 부통령의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이 되면은 2017년도에 선거에서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 트럼프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임기 말에 대통령도 네임덕인데 임기 말에 부통령과 부통령 아들에게 돈을 준다는 게 사실은 좀 그다지 그 신빙성이 있지는 않는데 그런 두 가지 공화당에서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전 대, 아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가장 앞세웠던 이것보다 더 뚜렷한 증거가 어딨냐 했던 것이 다 날아갔어요. 이러면 탄핵을 좀 접는다던가 수구로 들어야지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의원들 아직도 증거는 차고도 넘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한 증거야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렸는데도 아직도 계속 그 탄핵은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코 공화당에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탄핵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뉴욕에서 형사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사업 사기다 해서 본인 3억 5,500만 달러, 아들 두 사람 각각 400만 달러, 그리고 그 당시에 CFO 뭐 100만 달러 벌금 내고 그동안 쭉 안 물었었던 세금에 대해서 1억 달러 합쳐서 뭐 거의 5억 달러 되거든요. 이걸 이제 30일 안에 내야지 됩니다. 풀로 다 넣어놓고 항소는 하니까 넣어놓고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사야 되고 채권 사면 3,500만 달러가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선택한 것은 연기해달라. 이 벌금 내는 것을 벌금 내는 실행 기간을 연기를 해달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규모가 너무 크다. 이렇게 큰 돈이다. 그리고 또 뭐 주소라든가 날짜라든가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 이걸 이제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정 이자율이 9%잖아요. 그게 이제 30일 안에 안 내면 뭐 하루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의 9만 달러 정도잖아요. 이자만. 그렇게 되는 거고 검찰총장은 이 사업을 뉴욕에서 사기로 해서 막 돈을 엄청나게 막 거짓말 쳐서 자산을 부풀려서 융자를 아주 쉽게 받고 유리한 조건으로 그리고 세금은 안 내고 뭐 이랬어. 그걸 또 아주 스마트한 사업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은 난 그런 일을 또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한 그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총장은 자산을 압류할 준비까지 우린 다 됐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모금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모금한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답니다. 어디에 썼겠어요? 이게 다 물론 텔레비전 광고 이런 것도 있지만 법적 비용에도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말은 강해집니다.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협 이런 뭐 여지는 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16주일 이후에 그런 낙태는 금지한다 하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성인 1,56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낙태 권리는 사라질 거야. 이건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처럼 저희 회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연방 대법원에서는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한 20 몇 개의 보수적인 주정부에서는 낙태 금지 쪽으로 가는 거고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전국적인 임신 16주일 이후에는 낙태가 안 돼라는 게 되면 이제 이건 모든 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낙태라는 게 물론 아주 뭐 근본주의적인 무슨 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 그리고 생명이 잉태됐으면 낳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뭐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피임이 잘못됐다던가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이건 너무너무 맨 마지막 정도의 이유가 될 테고 그리고 무슨 아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낙태를 예외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산모 자체도 산모가 아니라 임산부도 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럴 수도 있고 그 모든 경우가 예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굉장히 뉴스가 활발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CPAC 아주 그 보수적인 공화당의 정치행동위원회 매년 이제 어떤 그 컨퍼런스를 열잖아요. 지난 몇 년은 좀 미직지근했어요. 그 전에는 막 그 가보면 플로리다주에서 열릴 때 트럼프의 금동상도 있고 사람들 다 거기 가서 막 사진을 찍고 교주처럼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조금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비선거 치러지는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승리하겠죠. 승리하기 몇 시간 전에 스케줄이 CPAC에서 연설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JD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뭐 상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의 하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가고 짐 조던 같은 탄핵은 해야지 돼 하는 공화당의 하원의 오하이오죠. 그런 사람 스티브 배넌도 가네요. 수석 전략가 대통령 그 백악관에 있었을 때 그런 사람들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주목받는 주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로라 잉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전략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통령 후보군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팀 스캇 이 사람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서 같이 선거 캠페인 하던데 그러니까 더 이 사람 훌륭해라고 얘기하는데 부통령 후보감으로 그리고 앨리스 스테파닉은 얘기 안 했네요. 털시 게볼드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 잘 아시겠죠? 예비 선거에 전에 민주당으로 나왔다가 이상하게 토론할 때부터 민주당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더니 당적을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바꾸고 지금은 이제 팍스에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털시 게볼드 전 연방 하원 의원, 또 비벡 라마스와미, 론 디선티스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데 론 디선티스는 노 땡큐 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어떤 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너무 이건 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 땡큐라고 얘기합니다. 니키 헤일리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가 끝나고 미시건 끝나고 슈퍼 튜스데이 끝나고 나선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죠.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는 한 회사가 미국 S&P 500를 넘어서 나스닥을 넘어서 일본의 주식 시장까지 살렸습니다.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뜻하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은 엔비디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의 그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칩 제조 업체는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라는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요. 처음에 설립한 거는 한 30년 정도 됐던데요. 저도 나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어제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어 발표를 했는데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니요. 장외 거래에서 막 6.5%이 정도까지도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값은 현재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현재 주식값이 어제보다 여전히 14.90% 어제 제가 최저 11%에서 15%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전문가의 예상치 최고치까지 올라갔네요. 해서 주당 어제 막 680, 670대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775달러 27센트. 이 최근에 가장 높은 게 700 아야 이거 최고인데요. 지금 775달러 27센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칩을 제조해서 이런 칩들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의 이 엔비디아를 빼고 뭐 테슬라니 뭐 알파벳이니 누구니 애플이니 뭐 다 뭐 오픈 AI니 다 이 회사의 칩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4분기에 총 매출이 221억 달러로 예상을 전문가들이 204억 달러 하겠지 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해 3, 4분기보다는 22%, 1년 전보다는 매출이 265%가 올라갔고요. 순이익은 1년 전보다 770%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123억 달러. 그리고 이번 분기도 1월, 2월, 3월도 아마 매출이 240억 달러, 4, 4분기에 222억 달러였으니까 240억 달러면 또 늘어날 것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1월 28일까지, 그때까지의 3개월의 매출을 이렇게 봐도 역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엔비디아가 결국은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일단은 뛰어넘었으니까 해서 그 엔비디아의 그 CEO인 그 젠슨 황이 대만계잖아요. 대만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에서 살다가 뭐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머니 아버니가 합쳐지고 뭐 오레곤주에서 살다가 뭐 스탠포드 가서 공부하고 이런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는 그 AI 이런 것들이 전환점에 도달했다. 티핑 포인트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걸 어디서 그렇게 많이 쓰겠어? 뭐 있으면 그런 기술이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기업, 뭐 그러니까 업계요. 또 국가 뭐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칩도 나온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뭐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릅니다만 H100이라는 이런 칩인데 이게 이제 이용할 때까지 이용을 해서 새로 나오는 칩은 B100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이걸 이렇게 나오면은 또다시 어느 정도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키아와 엔비디아가 통신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걸 개발한다고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1조 5천억 달러 가치가 넘어서 구글도 제치고 아마존도 제치고 며칠 만에 세계 세 번째 기업으로 올라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이고 넘버 원, 애플이 넘버 투 기업입니다. 애플이 막 넘버 원까지 가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뒤집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기술 산업들이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엔비디아 빼고 이 엔비디아의 아주 그 정교한 인공지능에 특히 필요하다는 그 같은 칩의 40%를 이제 지금 그쪽으로 나가는데 못 받아요. 제때제때 못 받으니까 뭐 인텔 이 엔비디아 전에는 인텔이었죠. 인텔이나 아니면은 뭐 오픈 AI의 그 샘 알트만 같은 CEO가 우리도 뭐 이거 이 칩을 개발하겠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점점 많은 산업이 이 AI 인공지능 그 컴퓨터용 하드웨어에 많이 그 투자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자동차, 금융, 서비스, 또 의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국가별로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것 만들어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성장할 거야라고 얘기하지만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이제는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만큼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내려갈 수는 없다. 당분간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안전한 평가인 것이죠. 빅텍이 성장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블록버스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미국의 S&P나 뭐 새로운 기록도 했고요. 나스닥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 랠리였습니다. 어제 뭐 한국도 그랬고요. 일본이 특히 엔비디아로 니케이 평균이 1989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 39,000 넘었다고 하던데요. 어제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 니케이가 뭐 39,098이네요. 89년 이후에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건데 이거 뭐 일본은 왜 그러냐면 일본의 대형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가 있잖아요. 반도체 뭔가를 만드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는 칩 테스트 장비 제조 회사인 애드반테스트 이런 데가 지난 1년 동안 이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2배 이상 주식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본은 이 칩 제조하는 장비 뭐 이런 능력 또 미국과의 여러 좋은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중국은 다 제외시키고 일본은
미국과 관계가 좋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그 기술적으로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뚜렷한 차이죠.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비해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좋은 게. 그렇지만 니케이가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서 그게 뭐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 거는 아니죠. 이건 이제 메인 스트리트과 이 월스트리트, 니케이 스트리트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이렇게 좋다는 것, 한쪽으로 좋긴 좋은데 AI, 인공지능 때문에 폭발한 거기 때문에 일본 뭐 경제 전반적으로 뭐 좋다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잠시 뒤에 알렉세이 나발리 속보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어제 저녁에 그 살레하르트 마을에서 원래 이제 2월 16일에 숨지고 그곳으로 갔잖아요. 토요일에 갔는데 현지 날짜로 수요일 저녁에야 아들의 시신을 봤답니다. 시신은 봤는데 그 시신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 어머니가 원래 나발리의 그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나와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러시아 당국이 우리는 자연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그 사망에 대한 법적인 기록, 의료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머니가 나를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밀리에 그냥 조용히 매장을 해라. 모든 것을 다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라고 위협을 했고 이제 사망 확인서에는 어머니가 서명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그런 그 장례식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들의 시신에게 뭔가를 한다는 식으로 위협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은 당신들 편이 아니다. 시신은 부패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굿바이 하지 말고 뭐 사람들에게 뭐 등등이겠죠. 조용히 매장하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내가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시신을 즉시 돌려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나발리의 와이프 미망이는 다시 푸틴이 살인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알렉세이 나발리가 숨지기 전에 군인과 대화하는 뭐 이런 비디오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베리아 유영지인데도 다 그 진실 같은 것이 조금씩 흘러나가는 그게 이제 인생사잖아요. 그리고 클렘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아직 로스앤젤레스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떠나겠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기금 모금하면서 짧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가운데서 뭐 기후변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같은 미친 S자로 시작되고 B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세계에 뭐 많이 있고 항상 무슨 핵 분쟁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할 때 미친 누구누구. 예전에 무슨 뭐 son of B 이런 얘기도 했고요. 뭐 살인자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아무튼 뭐 미친 무슨 개, 얘 누구? 뭐 아니면 뭐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전범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크렘린에서 헐리우드의 카우보이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참 미국의 국격만 떨어뜨린다. 뭐 미국을 타락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크렘린에서는 했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그 푸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발리와 연결을 해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또 카터가 아니라 누구죠?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이집트 기자가 물어보면은 왜 푸틴에게 그렇게 잘하느냐 물어보면 모든 지도자들은 다 살해한다. 그런가요? AT&T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복원됐다고 하고 주식값 보니까 오늘 2.9%가 내려가서 주당 16달러 6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